한 쇼핑몰에서 밥을 먹던 한국인이 갑작스런 총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칩니다. 원본 영상 시청해 보시죠. 그러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닌데요. 최근 한국과 비교되는 이 나라의 인식은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중국에 가려졌던 사건들마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희매입니다. 동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에요. 저는 세계 문화와 각국의 특색 있는 시민의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세계 문화와 시민의식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대되는 주제라서 더욱 설렘이 가득했죠.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학생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 초부터 줄곧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해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행동 분석과 문화 충돌이라는 제목이 떴죠. 최근 국제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각국 관광객들의 행동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해외 여행객들의 문제적 행동이나 무례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죠.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한 관광객의 행동이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시민의식과 그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닌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행되곤 했거든요. 먼저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관광객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SNS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적 행동들을 다룬 게시물들을 자주 보았거든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특히 저 뒤쪽에 앉아있는 중국 교환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문제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1960년대 중국의 거리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이 보였죠. 중국은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지만 확신에 찬 답변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현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 대혁명은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홍위병들을 동원했죠. 이들은 공자와 같은 전통 사상가들의 사당을 파괴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마저 부정했어요.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전통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우서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예교 문화는 봉건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경방 문화도 사라졌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마저 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도덕성과 공공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았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약해져 갔죠.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어요. 이들이 바로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주축이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중국의 현재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이유로요. 어떤 나라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답하지 못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최근 해외여행 관련 뉴스들을 빠르게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기사가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바로 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필기를 멈췄죠. 태국이라니 정말 의외의 답이었어요. 태국은 오히려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의 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태국이요? 관광으로 유명한 그 태국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태국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에 비해 태국은 7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해외 여행객 수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만 부각되다 보니 태국인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인들의 여행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인들의 여행지 선택의 변화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인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통계가 나타났어요. 태국인들은 최근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일본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심사도 비교적 수월해서 많은 태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키무라 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을 안 가는 건가요? 한국은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K-팝이나 한류 문화도 인기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이에요.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가 큰 문제가 되었죠. 2024년에는 제주도에서만 수백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답니다. 강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요. 과거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으켰던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2017년 일본 오사카성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죠. 태국 관광객 일행이 오사카성의 400년 된 성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훼손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태국 정부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죠. 2022년 발리의 힌두교 사원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발리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인 브사키 사원에서 힌두교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제단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현지인들의 종교적 정서를 무시한 채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이 사진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사건도 주목할 만해요.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라고 불릴 만큼 공공질서 유지에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들이 오차드로드와 같은 번화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죠. 한 관광객은 $1,000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NS에 싱가포르의 규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지 문화와 규범에 대한 심각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모든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국 관광객들의 이미지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교환학생 차리아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나라라고요. 한국에 못 가면 어때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더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태국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인데다가 해외에서도 환영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거 아닌가요? 차리아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차리아 학생, 태국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달 태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70대 노부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쳐졌고 이를 말리던 노부부의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현지인이었죠.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한국인 여성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죠. 14살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여성은 겨우 도망쳤지만 순식간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이 관광 대국인 건 맞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총기 사건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태국만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옆자리에 한국 교환학생 태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사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희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관광객들이에요. 최근 국제관광협회에서 발표한 2024 세계 관광객 평가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했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첫째, 한국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방문한 장소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베트남의 한 작은 카페가 한국 관광객들의 SNS 게시물로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새로운 성지가 되기도 하죠. 셋째,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쇼핑과 관광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아요. 고급 브랜드나 현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죠.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넷째,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도가 높습니다. 현지 음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문화 체험에도 열정적이에요. 특히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매너도 바른 편이라 호텔이나 관광지에서도 환영받고 있죠. 실제로 세계 여러 관광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아시아 관광 동향 보고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중국과 태국이 한국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특히 태국의 경우 관광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해외여행 문화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차리아 학생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더 심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양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태국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태국인이었죠. 그들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건은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리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2024년 7월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위트룸에서 투숙객 6명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된 거죠.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이번 사건이 방콕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교실의 불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 왜 태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고 특히 차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태국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왔죠. 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과 관광객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해외여행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태국 관광객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고 현지 문화나 규범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역사 유적지에서의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때 차리아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저희를 중국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교수님은 차리아의 반응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최근 국제관광객 평판 조사에서 태국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태국을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에서는 태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과거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차리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전부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니까 다들 화가 나서 이러는 거라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다들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차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감정도 격해져 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관광 산업을 키우고 경제도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입국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세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다른 학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환영해요. 일본은 90일이나 무비자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우리를 받아주는데 왜 한국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차리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들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 분노를 다른 곳에서 표출하게 된 거라고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차리아의 감정적인 폭발에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나라의 정당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보복성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태국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입국 심사 강화는 불법 체류자 증가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차리아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거칠게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책을 챙겨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렸죠. 그녀가 떠난 후 강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관광 문화는 단순히 여행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교육,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국민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차리아의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 그리고 한 나라의 관광객 평판이 어떻게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태국 여행객들이 세계적으로 저지른 사건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외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태국 내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건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각종 루머에 휩싸이고 그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 보도됩니다. 도대체 중국 여배우는 어떻게 된 것이고 뉴스에 보도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아리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늘은 교수님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와 아시아 문화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특히 오늘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강의라고 하니 더욱 기대되네요.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듯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한 강의가 시작되었죠.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이상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는 국경이 무의미해졌어요. 현재 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비교적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최근에는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의실 안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옆자리에 한국 학생 은비와 중국 학생 아이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단연 중국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아이링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어요. 중국은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이는 곧 잠재적 소비자가 14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한 편의 흥행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실제로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이링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중국 베이징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정말 대단해요. 지난해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도 인수하고 있죠. 아이링은 잠시 은비를 곁눈질하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K-팝이나 K-드라마가 성공한 것도 중국 시장이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았다면 한국 문화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중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일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아이링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듯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은비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중국의 시장 규모는 대단하죠.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BTS,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개방성 때문이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비 학생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네요. 중국 시장의 규모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검열과 통제는 창작자들의 자유를 제한하죠. 특히 연예인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첨가성이라 불리는 연예인 규제 정책이 있어요. 정부가 정한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금지되죠. 또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쿼터제도 있어서 자국 제작 콘텐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작품의 상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품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죠. 할리우드 영화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이링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 충격적인 사례를 소개하시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의 이야기입니다. 판빙빙은 2000년대부터 2018년까지 중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톱스타였어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로 판빙빙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중국 유명인 수입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배우였죠. 저는 판빙빙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했던 아시아의 대표 배우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18년 어느 날 판빙빙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탈세 문제로 시작됐어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 휴대폰의 주연이었던 아나운서 추이유가 SNS에서 폭로를 했죠. 판빙빙의 이중계약 증거를 공개한 거예요. 영화 출연료 5천만 위안을 실제로 받고도 계약서에는 1천만 위안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꽤 복잡합니다. 2003년 휴대폰이라는 영화에서 시작됐어요. 휴대폰의 불륜 기록이 들키면서 일어나는 블랙 코미디였죠. 이 영화에서 판빙빙은 불륜 상대 역을 맡았는데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실제 모델이 추이유 본인이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15년이 지난 2018년 휴대폰이 제작 과정에서 이 오래된 악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폭로 이후 판빙빙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3개월 동안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죠.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구금됐다는 소문, 모든 것을 잃고 서방 세계로 망명했다는 소문, 심지어는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가 수입 랭킹 1위를 기록했던 배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서스펜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교수님, 또다시 아이링이 손을 들었어요. 판빙빙은 탈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법적 처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아무리 톱스타라도 예외는 없죠.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론 탈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라면 갑작스러운 실종이 아닌 조사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3개월이나 연락이 두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국 판빙빙은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판빙빙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였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과문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당과 정부의 관용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8억 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납한 세금과 벌금이 포함됐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더 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더 큰 정치적 스캔들의 시작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아이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으로서 연예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교수님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판빙빙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로 끝났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중국의 유명 부동산 재벌이자 현재 미국의 망명 중인 거원구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판빙빙의 실종이 단순 탈세가 아닌 왕치산 부주석과의 스캔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순간 아이린이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그냥 망명자의 거짓 주장이에요. 우리나라를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잠깐만요. 이번에는 은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이린 씨, 당신은 왜 모든 비판적 의견을 다 거짓이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잖아요. 게다가 한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3개월간 실종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거원구이의 폭로에 따르면 판빙빙은 왕치산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판빙빙이 중국 고위층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에서 왕치산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 경제를 구한 해결사로 불렸죠. 당시 그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중국 정부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현재는 국가부주석이라는 공식 직함 이상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거원구이의 폭로에 따르면 판빙빙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서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왕치산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영화 출연료나 광고 계약금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판빙빙이 이 과정에서 중국 고위층의 비리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녀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에는 왕치산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료들의 민감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갑자기 실종된 진짜 이유라는 게 거원구이의 주장이었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 배우의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정치 스캔들과 연결될 수 있다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이유의 폭로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탈세 폭로로 시작됐지만 이 사건이 커지면서 판빙빙의 모든 금융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죠. 거원구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사 과정에서 판빙빙과 왕치산의 비밀스러운 금융 거래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그녀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 증거들이 모두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하셨어요. 중국 당국으로서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 걸 절대 막아야 했습니다. 국가 부주석의 비리가 드러난다는 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중국 공산당 전체의 위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판빙빙을 실종시켰고 3개월 동안 그녀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모든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더구나 판빙빙의 실종 기간 동안 그녀의 모든 통신기기와 개인 문서들이 철저히 수색됐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탈세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치산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이린이 이번에는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에요.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인 선동이죠. 왕치산 부주석님은 중국의 경제를 살린 영웅인데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하지만 은비는 더욱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중국은 해명 대신 검열과 통제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판빙빙 관련 게시물이 전부 삭제됐고 그녀의 이름조차 검색이 금지됐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법적 처벌의 과정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비 학생의 지적이 날카롭네요. 중국의 연예인 통제는 매우 체계적입니다. 첨가성이라 불리는 연예인 규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정한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전면 금지되죠. 판빙빙의 실종은 이런 통제의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미래의 배우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연예인의 영향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더 많은 의문의 실종과 사망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판빙빙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난 항공의 왕젠 회장이 프랑스 출장 중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이난 항공의 성장 과정은 매우 특이했어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하이난 항공은 중국 하이난 섬의 작은 지방 항공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갑자기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시작했죠. 힐튼 호텔 그룹의 지분 25%를 사들였고 독일의 도이체방크 지분도 대규모로 인수했어요. 심지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까지 인수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었죠. 작은 지방 항공사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왕치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중국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중국 국영은행들이 하이난 항공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 대가로 왕치산 일가는 하이난 항공의 지분을 확보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7년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금 유동성 위기가 닥쳤죠.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됐어요. 아이링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왕젠 회장이 사망한 지 3개월 후에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입니다. 바로 인터폴 총재 멍흥웨이의 실종이었죠. 멍흥웨이는 당시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인터폴의 총재였어요. 그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겠다며 떠났다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프랑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제서야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멍흥웨이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멍흥웨이가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다려라. 이게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장이 자국에서 이렇게 실종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더 의문스러운 점은 인터폴 총재였던 멍흥웨이가 3개월 전 프랑스에서 발생한 왕젠 회장의 죽음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중국 기업인의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아이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런 연쇄적인 실종과 죽음은 우연일까요? 교수님은 반문적 의문을 던지셨어요. 판빙빙, 왕젠, 멍흥웨이. 이들의 실종과 죽음은 모두 왕치산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니. 꿈꾸던 스타의 길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죠. 그리고 이런 실종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래 있었던 할로윈 사건은 중국의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최근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화웨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광고 촬영장에서 한 젊은이들이 포대를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카메라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젊은이가 판빙빙으로 코스프레를 했다는 겁니다. 2018년 탈세 혐의와 성상납 루머로 실종됐던 그 배우를 말이죠.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할로윈을 맞아 거리로 나와 코스프레를 즐기려 했지만 결국 모두 체포되고 말았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죠. 차 마시러 가자는 노래였는데 이건 공안당국의 소환 조사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작년 상하이에서는 코로나 봉쇄 해제 후 쌓였던 불만과 풍자가 분출됐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코스프레 자체가 금지됐고 주요 공원에는 경찰이 배치돼 인파를 통제했습니다. 이때 조용히 있던 은비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시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시민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게릴라식 코스프레를 진행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청년 실업 문제를 풍자하는 백지 시위 형태의 저항이었어요. 리커창 전 총리의 일주기와 맞물려 할로윈 계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이제 아이링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죠. 중국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처럼 중국에서는 단순한 할로윈 파티조차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생활까지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꿈꾸는 배우의 길, 그리고 아시아 시장 진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꿈과는 다른 현실적인 위험과 도전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판빙빙은 최근에 화웨이 광고에서 컴백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실종됐다가 돌아온 후 그녀는 오랫동안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의 광고에 등장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중국 정부가 그녀의 복귀를 승인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톱스타였던 한 배우가 국가의 통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 글로벌 스타를 꿈꾸는 제게는 큰 충격이었죠.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양면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무거웠어요. 특히 아이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은비는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때로는 작은 시장이지만 자유로운 곳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스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게 제 최종 목표였지만 아시아 시장 진출도 꿈꿔왔거든요. 특히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판빙빙처럼 성공한 배우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니. 더구나 예술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시장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DP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만 봐도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K-드라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연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제가 꿈꾸는 배우의 모습을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사라진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 탑배우를 정부에서 쥐었다 폈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확실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